아들의 상견례 날, 햇살이 축복하듯 반짝였고 새들도 경쾌하게 노래했죠. 기분 좋게 대문을 나서는데 어디서 들어본 듯한 목소리가 나를 불러세웠습니다. 사모님, 이영선 사모님. 돌아보니 처음 보는 초췌한 몰골의 여자가 나를 부르고 있었죠. 저 부르셨어요? 네, 사모님. 저 모르시겠어요?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어디서 만난 적이 있던가요? 사모님, 저예요. 30년 전에 송은아. 30년 전 송은아라면 설마 그 여자가... 나는 그 여자에게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점차 가까워질수록 불길한 예감도 선명해졌죠. 그녀의 눈동자를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가서야 나는 비로소 그 여자가 30년 전 내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라는 걸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피골이 상접한 그 여자는 30년 전과는 너무 다르게 변해 있어서 단숨에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눈동자는 분명 그 여자였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변해서 잘 못 알아보시겠죠? 상간녀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걸린 미소를 보니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제발 내 남편과 헤어져 달라고 사정하는 내게 그녀는 모멸에 찬 비난을 퍼부었죠. 이게 다 남편 간수 못한 당신 잘못이야. 집안에서 여편네가 맨날 이런 꾀죄죄한 몰골로 있으니까 남편이 밖으로 나돌지. 자기 관리 잘못해서 남편 사랑 잃어놓고 왜 엄한 나한테 와서 행패를 부려? 정열 씨는 당신 꼴도 보기 싫대.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대. 그런데 이놈의 여편네가 자꾸 들러붙어서 안 떨어지니까 미칠 것만 같대. 그러니까 당신이야말로 자기 싫다는 남편한테 너저분하게 들어붙어서 여자 망신시키지나 말고 이참에 깨끗하게 정열 씨한테서 떨어져. 어찌나 말을 독하게 하던지 상간녀의 비수 같은 말 때문에 나는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했었습니다. 그때 나를 경멸하듯 바라보던 상간녀의 눈동자를 내가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나를 비난하고 내 가정을 산산조각 내버렸던 그 이름 송은아. 내 눈앞에 서 있는 이 비루한 여자가 정말 그 송은아라니. 이미 사라진 줄 알았던 울분이 명치 끝을 치고 올라오더군요. 아마 30년 동안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 억눌려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나타나! 내 입에서 나온 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더 이상 이 여자와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 과거, 힘들게 덮어두었던 상처를 다시 헤집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상견례가 있는 오늘은 가장 행복한 날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런 여자 때문에 내 가족의 행복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뒤로 하고 아들의 차가 있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마음은 들끓는 용암처럼 뜨거웠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그 여자를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죠. 하지만 내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사모님, 잠시만요. 그녀의 차가운 손이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찌나 감촉이 서늘하던지 사람 손이 아니라 차가운 금속이 닿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 손 놓으세요. 이 손 놓으라고. 손 놓으라는 말 안 들려? 그때 그녀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모님, 제가 1년 시한부 인생입니다. 1년 시한부 인생이라니.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내 팔을 붙든 채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주에 사죄드려요. 사모님, 지금 상견례장에 가시면 안 됩니다. 정말 가시면 안 돼요.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나는 상간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대체 아들의 상견례가 있는 건 또 어떻게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정말 그녀는 또다시 내 가족의 행복을 깨뜨리려 하는 걸까요? 말이 곱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 무슨 개수작이야? 오늘 우리 아들 상견례인 건 어떻게 알았어?
아니, 어떻게 알고 자시고 가네.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도대체 내 아들 상견 예정에는 왜 가면 안 된다는 건데. 우리 가정 파탄 낸 것도 모자라 이제 내 아들 결혼까지 망치려고 작정했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안 가? 당장 꺼지란 말이야. 너 같은 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사모님 화내시는 마음 다 이해합니다. 누가 너한테 내 마음 이해해달랬어? 제발 사모님 진정하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상간녀가 다시 내 팔을 잡았습니다.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이고 있자니 차 안에서 기다리다 지친 아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분은 누구세요? 누구신데 계속 엄마를 잡고 안놔주는 거예요? 차마 아들에게 네 아빠의 상간녀라고 말할 수는 없었죠.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얼른 가자. 이러다 늦겠다. 나는 아들의 팔짱을 끼고 함께 돌아섰습니다. 우리 등에 대고 상간녀가 소리쳤죠. 나는 조정열의 부인이에요. 조정열이란 이름을 들은 아들이 걸음을 멈췄죠. 조정열이라면 설마 아빠를 말하는 거예요? 네, 제가 30년 전에 몹쓸 짓을 해서 이 가정을 깨뜨렸습니다. 사모님 자리가 탐이 나서 남편을 빼앗고 제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100번을 사죄해도 모자라는 거 잘 알아요. 죽어도 싼 잘못을 저지른 것도 너무 잘 알고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매일 속죄하며 살겠으니 지금은 제발 제 말만 좀 들어주세요. 그런 말을 듣고도 아들은 나보다 훨씬 침착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이 우리에게 죄송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조정열은 이미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없으니 이만 돌아가세요. 아니, 그러지 말고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아무 의미도 없는 그 인간이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두 분은 아셔야 해요. 제가요,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판정 듣고 정말이지 속죄하는 심정으로 여기까지 용기 내서 찾아온 거니까요. 제발 제 얘기 한 번만 들어주세요. 시한부라는 말에 아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들은 무조건 내치지만 말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드러나 보자고 나를 설득했죠. 엄마, 이렇게 그냥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드러나 보죠. 나는 내키지 않았지만 아들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말해봐요.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어요? 이 문자 내용을 보여드리려고요. 그녀는 내게 자신의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죠. 내 두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믿기지 않는 내용에 그 자리에서 개거품을 물고 쓰러질 듯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들이 비틀거리는 나를 부축했습니다. 나는 아들의 팔에 기대서 차 뒷좌석에 올라탔죠. 여기서 잠시만 쉬고 계세요. 아들은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시원한 생수 한 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원한 물을 마시고 나니 그나마 정신이 좀 들더군요. 아들, 너도 저 문자 좀 봐봐. 문자요? 여기, 이것 좀 보세요. 아들이 문자 내용을 읽었습니다. 명색이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의사 사위 보려면 예단비 2억은 내놓아야죠? 이거 누가 누구한테 보낸 문자예요? 아빠가 신부 쪽 아버지한테 보낸 문자예요. 우리 아빠가 나정이 아버지한테 보낸 문자라고요? 이게? 네, 문자 내용이 심상치 않길래 그래서 제가 몰래 캡처해서 두 분께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내 안에서 잠자던 분노가 다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 하다니
전 남편은 여전히 파렴치했습니다. 아들, 어서 상견례장으로 출발하자. 사돈 얼굴 보면서 이 문자는 우리와 하등 상관없는 거라고 해명을 잘 해야겠어. 사모님, 지금 상견례장으로 가시면 안 돼요. 남편이 거기에 가 있거든요. 오늘 만나서 단판을 짓겠다면서. 조정렬이 상견례장에 가 있다고요? 네. 조정렬 이 인간이 제정신이야? 눈앞이 아득해지고 뒷골이 당겼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망치려 드는 전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골치가 아팠죠.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분노를 새겼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게 사돈댁에게 전화를 걸었죠. 나정어머니, 저 재우 엄마예요. 약속 시간 다 돼가는데 너무 죄송하지만 오늘 상견례는 다음으로 미뤄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사돈은 별다른 말 없이 상견례를 미루는 데 동의했습니다. 원래부터가 무던하고 온화한 성격이었죠. 그래서 아무것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내 말에 바로 동의를 해주니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아들, 차 출발해. 어서 상견례 장소로 가자. 상견례는 방금 취소했잖아요. 네 아빠, 조정열 그 인간이 지금 상견례장에 있다잖니. 어서 그 인간을 만나러 가자. 만나서 아주 혼쭐을 내줘야겠어. 내 말에 아들은 차를 출발했습니다. 상견례장은 조용한 한정식집 룸이었죠. 미리 예약을 해둔 룸 안으로 들어가니 전 남편이 혼자서 술을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늦었어? 사돈한테 잘 보이려고 꼬치장이라도 하다가 늦은 거야? 다 늙어서 분칠해봤자 거기서 거기지 뭐. 30년 만에 마주한 전 남편의 첫 마디는 비아냥거림이었습니다. 나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대낮부터 무슨 술이야? 기다리게 적적해서 한잔했어. 오늘 상견례는 취소됐어. 상견례가 취소됐다고? 왜? 뭐 때문에? 당신이 여기 온다는 얘기 듣고 내가 사돈댁에 전화해서 다음으로 미루자고 했어. 뭐? 당신 내가 여기 온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 아, 혹시 사돈댁에서 당신한테 연락했어? 내가 여기에 올 거라고? 나는 상간녀가 찾아왔었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전 남편이 오해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낯짝 한번 두껍지. 대체 무슨 낯으로 여기에 나타난 거야? 말을 왜 그딴 식으로 해? 내가 못 올 곳에 왔어? 나 재우 아버지야. 애비가 아들 상견례 자리에 오는 게 당연하지. 뭐가 이상해서? 안 그래, 재우야? 아들은 대답 없이 제 아빠를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우리 똑똑한 아들이 이렇게 잘 커서 의사도 되고 이제 곧 결혼도 한다니 이 아빠는 뿌듯하다. 가슴이 아주 벅차올라. 정말 잘 컸다, 내 아들. 나는 당신 아들 아니거든요. 뭐라고? 가짜는 소리 집어치워. 당신은 재우를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 없어. 재우 5살 때 당신이 바람이 나서 우리 버린 뒤로 양육비 한 번 제대로 준 적 없잖아.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의 서러움과 분노가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낳기 전 나는 입시학원 강사로 일했었습니다. 내 이름 석자 걸고 강의를 열면 1시간 안에 수강생이 다 찰 정도로 인기가 있었죠. 하지만 임신하고 재우를 낳고 어쩔 수 없이 학원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엄마니까. 당연히 일보다는 아이가 먼저였죠. 그런데 당신이 나를 버리고 떠난 순간 나는 모든 걸 혼자 떠맡아야 했어. 잘 나가던 인기 강사였던 내가 경력이 단절된 주부가 돼버렸다고. 일자리도 제대로 구할 수 없어서 학습지 교사를 전전했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하루에도 몇 군데씩 집을 돌면서 방문 학습지 수업을 했어. 그리고는
재우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집으로 와서는 밤늦게까지 피자 상자를 접었어. 그렇게 온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 겨우겨우 아들을 먹여 살렸어. 내가 그렇게 사는 동안 당신은 재우를 위해서 뭘 했어? 양육비 한 푼 안 보내주고 새 가족과 함께 희낙낙했겠지. 양육비뿐만이 아니야. 인간이라면 제 핏줄이 보고 싶을 만도 한데 당신은 아빠라는 인간이 아들 보러 얼굴 한번 비춘 적도 없었어. 30년 전에 그렇게 떠나고 오늘 처음으로 재우가 당신 얼굴 보는 거라고. 그런 사람이 아빠 될 자격이나 있어? 재우를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 있냐고. 아빠 될 자격이 왜 없어? 내가 재우 친권자인데. 아빠 될 자격은 돈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법이 만들어주는 거야. 내 머릿속에서 재우의 어린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말 잘했네. 친권자? 그 서류상에만 있는 친권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할 때 친권자 확인받아야 하는데 연락이 안 돼서 내가 발을 동동 굴렀던 건 알아? 얼마나 비참하고 절박했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해. 애가 농구하다 팔을 다쳐서 수술해야 했을 때도 수술 동의할 친권자가 없어서 얼마나 공혹스러웠는데 의사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후유증이 남는다면서 빨리 친권자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고, 그런데 당신은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완전히 잠수를 타버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친권자와 연락이 안 된다는 증빙을 해야 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러다가 재우가 학교에서 아빠 없는 아이라고 놀림받을까 봐 전전긍긍했고, 소풍이나 운동의 날에 혹시라도 아빠들이 많은 곳에 가면 재우가 상처받을까 봐 조마조마했어. 그 작은 아이가 아빠의 부재를 의젓하게 받아들여야 애쓰는 모습에 내 마음이 갈갈이 찢어졌다고. 격한 감정에 내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친권은 아빠에게 주고 양육권만 가지고 있던 나는 아이를 키우면서 수도 없이 좌절했었죠. 그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운 건 다름 아닌 아들이었습니다. 자기는 괜찮다면서, 아빠 없이 엄마 혼자여도 정말 괜찮다면서, 세상에서 엄마를 제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던 아들이었습니다. 나를 빤히 쳐다보던 전 남편이 벼란간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무슨 연극 보는 줄 알았네. 애 키우다 보면 굳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다 그런 거지. 이건 뭐 세상에서 애 키워본 사람이 저 하나인 것처럼 구구절절 눈물을 짜내고 내가 진짜 민망해서 못 봐주겠네. 이봐, 재우 엄마. 당신 고생한 거 내가 이제 다 알았어. 다 알았으니까 이제 제발 즙자는 소리 좀 그만하고 앞으로는 내가 친권자 역할 잘 해줄게. 필요 없어. 언제는 필요하다더니? 그건 재우가 미성년자일 때 얘기고 이젠 재우가 성인이 돼서 친권 자체가 없어졌어. 당신은 아빠라는 인간이 그것도 몰라? 아는 건 많아서 좋겠네. 봐봐. 당신이 그렇게 사사건건 남편을 무시하고 드니까 내가 밖으로 돌 수밖에 없었던 거야. 남자는 자고로 집안에서 자존심을 세워줘야 나가서도 잘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건 뭐 시시콜콜 트집이나 잡으면서 남편 자존심을 밟아 뭉개려고 하니. 그래서 네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사돈한테 예단비 2억 원을 요구한 거야? 남편은 화들짝 놀라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오늘 내가 직접 얘기하기 전에는 절대 애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돈이 생각으로 입이 가볍네. 재우야, 그딴 집안이랑 결혼하지 마. 이 결혼 물러. 벌써부터 이렇게 비밀 하나 안 지키는 거 보니 아주 글러먹었어. 예담 2억이 뭐가 그리 큰 돈이라고 만나기도 전에 호들갑을 떨어? 재우야, 아빠가 너한테 잘 어울리는 집안으로 다시 알아봐 줄게. 명색이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개인병원 하나 정도는 떡하니 차려줄 수 있는 재력가 사돈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 안 그래? 그러면서 당신은 또 돈을 얼마나 뜯어내려고. 자식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아들의 결혼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거야? 돈벌이 수단이라니.
이게 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지. 아, 그리고 이렇게 만난 김에 우리 아들하고 부양비 얘기 좀 해야겠다. 부양비라뇨? 자식들한테는 부모 부양의 의무라는 게 있잖아. 너 의사면 연봉이 못해도 최소 3억은 될 텐데 아빠한테 매달 생활비 300만 원만 보내.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은 채 한숨만 내쉬었죠. 나는 화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억대 연봉? 부양 의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이 부모로서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부양을 입에 담아? 당신이 부모 행세할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자격이 법이 정해주는 거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겠어? 재우야, 지금 내가 너한테 계좌번호 문자로 넣어줄 테니까 매달 1일에 300씩. 오케이? 그때 상견례장의 문이 열리고 초췌한 얼굴의 상간녀가 교복 입은 딸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섰습니다. 왜? 또 그 돈 받아서 어디 코인인지 뭔지에 다 날려먹으려고요? 사모님, 재우도련님, 이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이 인간한테는 단돈 100원도 줘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길... 당신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갑질가서 행패를 부리는 거야? 나가! 당장 나가! 안 나가. 아니, 못 나가.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 때까지는 절대 나가지 않을 거야. 상간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그리고 전 남편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만 이 지옥 같은 삶이 끝나기라도 하는 것처럼 절규하듯 내뱉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들어보세요, 재우도련님. 나는 이 인간과 바람을 피웠던 아주 파렴치한 상간녀였습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저 때문에 사모님과 재우도련님의 가정이 박살이 났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 인간 때문에 저와 제 딸의 삶도 무너져 내렸어요. 성훈아, 그만해.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전 남편이 상간녀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갔습니다. 금방이라도 때릴 듯이요. 그러자 아들이 전 남편의 앞을 막아섰죠. 저는 이분 얘기를 끝까지 듣고 싶은데요. 듣기 싫으면 조정열 씨께서 나가시죠. 뭐? 조정열 씨? 너 이 자식 감히 아빠한테. 저는 아빠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자라는 동안 아빠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서요. 조정열 씨가 그렇게 자기가 아빠라고 주장해도 저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러니 나가실 거면 지금 빨리 나가주시죠. 저는 이분이 하시는 얘기를 어서 듣고 싶거든요. 아들의 말에 전 남편은 자리에 앉아 술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상간녀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말씀하십시오. 네, 저기 15년 전쯤에 이 인간이 회사 돈을 코인에 투자했다가 전부 날려먹었습니다. 회사 돈을 횡령했으니 당연히 감옥에 갈 상황이었죠. 그때 제가 이 인간을 살렸습니다. 저희 친정에 손을 벌려서요.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고 울고불고 매달려서 겨우 돈을 빌려왔습니다. 그렇게 제가 끌어온 돈으로 회사 돈을 메꾸고 겨우 감옥에 가는 걸 막았습니다. 이 인간은 회사에서 잘리고 백수가 됐지만 그래도 남편을 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이 모두 힘을 합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몇 년 전부터 제 통장에 다시 손을 대서 또다시 코인에 투자를 했어요. 아, 그거 몇 푼 되지도 않았어. 1억이야, 1억. 당신한테는 1억이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이야? 그게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보험 설계사로 뛰어다니면서 온갖 무시와 멸시를 감당하면서 우리 딸을 위해서 10년 넘게 적금을 들어놓은 돈이야. 어떻게 그 돈에 손을 댈 수가 있어? 당신은 딸의 미래 따위는 아무런 관심도 없지? 상간녀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고백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떨리는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고생을 하다 보니까 몸이 아프더라고요. 병원에서는 말기암이라며 희망이 없다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 동안에도 저 인간은 여전히 한탕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돈을 빌려 코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딸을 위해 모아둔 적금도 다 날려놓고선 그래서 내가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상간녀의 말에 전 남편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여기서 그 말이 왜 나와? 이혼은 절대 안 돼. 보셨죠? 이혼만 하자고 하면 이렇게 화를 내요. 당신 아프잖아. 아픈 사람이 이혼하고 혼자서 어떻게 지내려고. 내가 곁에서 보살펴 줄 테니까 다시는 이혼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날 보살펴 주겠다고? 그래서 이혼을 안 하겠다고? 아니,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 상간녀는 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인간이 탐내는 건 제가 가진 건물이에요. 저희 아빠는 건물이 여러 채 있는 부동산 사업가였어요.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엄마와 저희 3남매에게 건물 하나씩을 남겨주셨어요. 저한테는 상가 건물을 남기셨는데 제가 사라지면 그 건물은 이 인간 것이 됩니다. 딸은 아직 미성년자라서 제가 하늘로 떠나면 재산이 있어도 법적 보호자가 딸의 재산을 관리하게 돼요. 결국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 딸에게 재산을 물려줘도 다 이 인간 손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인간은 가족을 돈으로밖에 보지 않는 파렴치한이에요. 아들의 결혼도 딸의 미래도 병으로 죽어가는 아내의 마지막까지도 그저 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 인간 말은 아무것도 믿지 마세요. 상간녀는 마지막 말을 짜내고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엄마, 왜 그래? 엄마! 송은아 씨, 정신 차리세요. 송은아 씨? 엄마, 빨리 구급차 불러주세요. 나는 아들이 시키는 대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 사이 아들은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했죠.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상간녀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나는 혼자 남은 상간녀의 딸이 걱정됐습니다. 재호야, 네 엄마. 네가 이 애를... 그러고 보니 나는 그 애의 이름도 몰랐습니다. 따지고 보면 재우의 이복남매인데 말이죠. 예, 너는 이름이 뭐니? 향기, 조향기입니다. 이름이 참 예쁘네. 재우야, 네가 향기를 데리고 병원으로 따라가 봐. 응급실에 들어가면 보호자도 필요할 텐데 향기 혼자서는 무섭고 힘들 거잖아. 엄마는 여기서 네 아빠랑 얘기 좀 더 하다 갈게. 아들은 향기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룸으로 돌아가니 전 남편은 여전히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얼큰하게 취했는지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송은아, 저 여자 말 다 거짓말이야. 당신은 왜 저런 미친 여자 말을 믿어? 암에 걸리더니 정신까지 오락가락해서 미쳐서 저러는 거라고. 내 상황 보니까 어때? 30년 전에 처자식 버리고 가더니 잘됐다, 고소하다 싶어? 그래, 내 인생 시궁창이야. 아파서 시한부 선고받은 마누라 병수발 들다가 하늘로 떠나보내고 나면 어린 고등학생 딸을 혼자 키워야 하는 호래비가 됐다고. 병원비도 많이 들고 딸 양육비도 많이 드는 이 애비를 위해서 아들한테 생활비 좀 보내려고 한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응? 쓰러진 부인을 미친 사람으로 모는 것도 모자라서 아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게 마치 가족을 위한 이타심이라도 되는 것처럼 포장하는 그가 어이없었죠. 그래, 당신은 이런 사람이었지. 가족이든 누구든 알 바 없고 자기 자신만 소중한 사람. 그래서 자기 욕심만 채우면 되는 사람. 갑자기 송은아 씨에게 고마워지려고 하네. 이런 나쁜 인간을 일찌감치 데려가주는 바람에 내 인생이 그래도 송은아 씨만큼 나락으로 떨어지진 않은 것 같아서. 그러지 말고 당신이 재우 설득해서 내 생활비 좀 보내라고 해.
봐서 알잖아. 마누 아프고 딸이 어린 거. 나는 이제 변변찮은 직업도 없이 늙어갈 텐데 의사로 성공한 아들이 아빠 부양비 보내주는 것도 법적인 의무 아니야? 그때 상견례장 문이 스르륵 열리고 단아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 당당한 발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나의 예비 며느리였죠. 조정열 씨께서는 아들에게 부양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건 또 뭐야? 전 남편이 예비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나정아, 네가 어떻게 여기로 온 거니? 오늘 상견례는 분명 취소를 했는데. 제가 오늘 조정열 씨를 이곳에 오시라고 한 장본인이거든요. 뭐? 네가 재우 아빠를 여기로 불렀다고? 네, 그러니 당연히 제가 와서 인사를 드려야죠. 그러면서 예비 며느리는 전 남편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재우 씨의 여자친구이자 법무법인 우연의 변호사 안나정입니다. 변호사? 며느리 될 아가씨가 변호사였어? 남편은 꽤 놀라는 눈치였죠. 제가 아는 한 조정열 씨께선 지난 30년 동안 아드님 조재우 씨의 양육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양육비도 전혀 보내지 않으셨고요. 이는 법이 규정하는 부모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내가 낳아줬잖아. 내가 세상에 태어나도록 생명을 줬는데 낳아준 애비한테 권리도 없단 말이야? 거짓말하고 자빠졌네. 뭐? 이놈의 여편네가 어디서 막말이야? 막말이 아닌 바른 말이지. 어떻게 재우를 당신이 낳았어? 재우, 내가 10달 뱃속에 품고 4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야. 아니, 내가 직접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피를 나눈 부자지간인데. 피를 나눴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권리가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74조에 따르면 직기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 부양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중요한 것은 법원은 단순히 혈연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양 의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비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명쾌했습니다. 그녀의 논리적이고 빈틈없는 언변에 전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눈썹을 움찔거렸죠. 지난 수십 년간 양육 의무를 고의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불이행한 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부양료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현저히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단적인 예로 아버지가 자녀를 유기하고 양육비 지급을 일절하지 않아 자녀가 홀로 힘들게 성장했음에도 뒤늦게 나타나 부양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자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신일성실의 원칙과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아버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명치 끝에 맺혀있던 오랜 채증이 뚫리는 듯 시원했죠. 그래,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그 말이야. 법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니까 정말 속이 다 시원하네. 예비 며느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또 다른 판례에서는 부모가 장기간 연락을 끊고 자녀의 성장 과정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성공하자 비로소 나타나 부양료를 요구한 행위를 폐륜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폐륜? 네, 폐륜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자녀의 부양 의무를 면제한 사례도 있습니다. 조정열 씨께서는 지난 30년간 단 한 번의 연락도 단 한 푼의 양육비도 심지어 아드님이 친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부모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비 며느리의 기습 질문에 전 남편은 대답하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금붕어처럼 우스웠죠. 당연히 아닙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권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법은 무책임한 부모의 도피처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전 남편을 똑바로 응시하며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전 남편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갔고 뭐라고 항변하지도 못한 채 내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게 다 나도 사정이 있어서.
그리고 조정열 씨는 제 아버지께 예단비 2억을 달라는 노골적인 문자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들어 전 남편이 보낸 문자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전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사실 그 문자를 봤을 때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에서 직접 뵙고 조정열 씨의 그런 터무니없는 요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조정열 씨께 상견례 시간과 장소를 문자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저의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조정열 씨께서는 아드님의 결혼에 관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제 아버지께나 저의 시어머니, 그리고 제 남편 될 사람에게도 연락을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몰라서 덧붙이자면 이건 부탁이 아닌 경고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침착함과 대담함에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말까지 더듬거렸습니다. 이런 괘씸한 것들이! 전 남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그 자리를 도망치듯 박차고 나갔습니다. 쫓겨나다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비굴했습니다. 길고 긴 악몽 같던 순간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나는 그제야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내 눈에는 안도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내 두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죠. 어머님, 혼자서 아들을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나는 이 상황이 너무 부끄럽구나. 우리 가족의 치부를 보여준 것만 같아서. 치부라뇨.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오히려 어머님께서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오셨는지, 그 고단한 삶 속에서도 아들을 얼마나 훌륭하게 잘 키워내셨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 덕분에 재우 씨보다 어머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것 같은 마음인데요. 아이쿠, 그럼 우리 아들이 아닌 나랑 결혼을 해야겠네. 내 농담에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지난 모든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듯한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메말랐던 마음을 봄비처럼 촉촉하게 적셔주었어요. 나는 이런 며느리를 얻는 것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정식으로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이전에 혼란과 파국은 온데간데 없었고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오갔습니다. 나는 지난 상견례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전했습니다. 지난번 상견례 때 애아빠 일로 너무 큰 소동을 벌이게 되어 무슨 말로 사과드려야 할지. 사돈 부부는 내게 사과할 필요 없다며 오히려 나를 위로해 주었죠. 따뜻한 위로에 나는 하마터면 상견례 자리에서 눈물을 보일 뻔했습니다.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내 편을 들어주고 끝내 다독여주는 이들의 모습에서 나는 새로운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진정한 인연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들의 깊은 이해심에 제 마음속 무거운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지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한 신뢰를 확인했고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지난번 그 불미스러운 일 이후 재우와 나정이는 서로의 뜻을 모아 이미 결혼식의 방향을 확고히 정해두었더군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는 처음 계획했던 대로 예단은 생략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간소하게 하는 게 대세거든요. 네, 그리고 결혼식 비용, 신혼집 전세, 가전제품, 가구 등은 저희 둘이 벌어 모은 돈으로 정확히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똑 부러지는 커플이었죠. 낡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갈 두 사람의 모습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내게 남은 역할은 두 아이의 앞날을 축복하고 지지해주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의 상견례는 또 다른 삶의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잔치와도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게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것이라고 했던가요? 얼마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송은아 씨가 사라졌어요. 송은아 씨가 사라졌다니. 어디서, 어떻게 사라졌다는 말이야? 사실 엄마께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상견례장에서 송은아 씨가 쓰러지고 병원에 실려간 날 밤 병원에서 겨우 안정을 찾자마자 아빠가 찾아와서 난동을 부렸어요. 겨우 떼놓고 집으로 보내긴 했는데 며칠 후에 송은아 씨가 다시 병원을 찾아왔거든요. 몸을 살펴보니까 여기저기 멍이 든 게 심하게 구타를 당한 듯 했어요.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니까 여기 있으면 다시 남편이 찾아올 거라면서 간단한 처치만 받고는 딸을 데리고 도망치듯 사라졌어요. 걱정이 돼서 전화를 걸어봤는데 도무지 연락이 닿질 않아요. 충격이었습니다. 그 잔인한 인간이 시한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니. 그리고 또 그녀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딸과 함께 도망쳤다니. 속죄의 의미로 내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던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마음이 안 좋더군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녀와 있었던 일을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30년 전 내 가정을 파탄낸 일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요. 그렇게 파란만장했던 상견례 소동 이후 재우와 나정이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더 이상의 불미스러운 일 없이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예식을 마쳤습니다. 신랑 신부는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아들 내외는 더욱 다정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재우야, 나정아,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니? 너무 보기 좋다. 너희들을 보니 엄마 마음이 다 뿌듯하구나. 네, 엄마. 아주 잘 다녀왔어요. 어머님, 덕분에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나는 뒤늦게서야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불안감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부탁할 일이 하나 있어. 혹시 송은아 씨의 행방을 알아봐 줄 수 있겠니? 지난번에 재우 얘기를 듣고 나서 매일 전화를 걸어보는데도 받지를 않아서 마음이 안 좋아. 내 말에 아들은 며느리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죠. 나는 초조하게 그들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송은아 씨가 매일 진통제를 드셔야 하는 상황이라 어디에서든 병원 방문 기록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전국 여러 병원을 수소문해봤는데요. 다행히 오늘 아침 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말이니? 그게 어디니? 지방의 한 요양병원이요. 그곳에 송은아 씨가 입원 중인데 외부에 절대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한 모양이에요. 아마도 아빠가 다시 찾아올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나는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30년 전의 악연을 뒤로하고 송은아 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나를 찾아와서 전 남편의 악행을 폭로했기에 우리 아들 내외가 무사히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으니까요. 아들 내외도 내 말에 찬성했습니다. 사실 신혼여행에서 송은아 씨와 향기 양한테 줄 선물도 사왔어요. 저희도 꼭 다시 만나서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며칠 후 아들이 오프인 날에 맞춰 우리는 송은아 씨가 있는 지방의 요양병원으로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녀는 많이 지쳐 보였지만 그래도 지난번 상견례장에서 보았던 모습보다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병실에 들어서자 그녀는 무척 놀라는 눈치였죠. 내가 그녀에게 고마움을 전하자 그녀는 오히려 나에게 미안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송은아 씨는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송은아 씨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에만 집중하면 좋겠어요. 30년 전 일이라면 이미 나는 다 잊었으니 송은아 씨도 이제 그만 잊어요. 저 역시 상견례 때 일을 모두 잊었습니다.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으니 그걸로 된 거니까요. 맞아요. 그러니 이제는 아무런 마음의 짐도 없었으면 해요. 그리고 조정열 씨가 찾아올까 봐 두려워하지도 마시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냈거든요. 이제 조정열 씨는 송은아 씨와 따님 향기 양에게 반경 200m 이내로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정말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상간역, 아니 이제 송은아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송은아 씨는 내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사모님,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이요? 뭐든 말만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다 들어줄 테니까.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를 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상가를 맡아달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명의의 상가를 사모님께 증여하고 싶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상가 건물이라면 못해도 몇십억은 할 텐데. 안 돼요. 그렇게 큰 건 받을 수가 없어요. 속죄의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속죄라면 이미 다 했어요. 사실 지난번 상견례 자리에서 조정열 그 인간을 다시 만나보니까 30년 전에 송은아 씨가 남편을 꼬드겨서 데려가지 않았다면 내 삶이 더 피폐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마치 송은아 씨가 나 대신 남편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산 것 같기도 하고, 송은아 씨가 남편에게 당한 일들을 생각하면 내게 한 잘못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마도 제가 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요. 나한테 잘못한 거 이미 다 벌로 갚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속죄라는 말은 하지 마요. 송은아 씨에겐 이젠 아무런 죄도 남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 내게 상가를 증여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그녀의 시한부 인생은 가여웠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더 간절하게 애원했죠. 제발 받아주세요, 사모님. 안 그러면 이게 모두 조정열 그 인간에게로 갈 거예요. 그러면 내 딸 향기에게 물려줄 유산이 하나도 없게 돼요. 그러니 상가를 사모님께 증여하도록 해주세요. 상가는 A동과 B동 두 개로 나뉘어 있는데 일단 사모님께서 모두 증여받으시고 나중에 향기가 성인이 되면 그때 B동만 그에게 다시 증여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녀의 눈에는 절박함과 함께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 두려움의 정체를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전 남편이 또다시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탕진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제가 세상을 떼면 조정열 그 인간이 상가를 모두 팔아버릴 거예요. 내 딸 향기의 곁에는 지켜줄 어른도 없고 삶을 지탱해줄 경제적 기반도 없어지는 거예요. 제발, 사모님, 제발 제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세요. 사모님만이 제 딸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을 하직할 날을 앞둔 이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그녀의 애절한 눈빛을 끝까지 외면할 수는 없었죠. 알겠습니다, 송은아 씨. 내가 송은아 씨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송은아 씨의 딸이 성인이 되면 비동상가를 그애에게 돌려주고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에는 조정열 그 인간이 향기를 괴롭힐 수 없도록 딸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게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재호와 나정이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설명했고 나정이는 흔쾌히 증여 절차에 착수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법률적 지식과 능숙함 덕분에 모든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송은아 씨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상가 증여 절차를 무사히 끝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노을이 지던 저녁에 그녀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나는 향기와 함께 그녀의 임종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여인의 고통스러운 삶은 끝이 났지만 그녀의 마지막 부탁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었죠. 송은아 씨의 딸 향기는 약속대로 내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재우가 결혼하여 독립하고 나니 집이 적적했는데 다시 딸이 생긴 듯한 기분에
더없이 행복했죠. 재우도 이복 동생을 귀여워하며 아껴주었습니다. 향기는 총명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지금껏 아빠의 기행과 폭력 때문에 불안정한 삶을 살아왔지만 주변이 안정되자 곧잘 공부도 하더군요. 향기는 엄마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꿋꿋하게 공부에 매진한 끝에 자신이 원하던 공과대학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향기의 대학 입학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랜만에 맑게 깨인 하늘이 그녀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차를 타고 입학식으로 출발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지난 세월을 뒤로하고 나는 이제 이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봄을 맞이할 것입니다.